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3회차 기출문제 저희 다섯 번째입니다.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3장 문제고요. 서비스 차별화 사례 연구에 대한 고객 인지 가치와 관련해 세스 뉴먼 크로스. 자, 이 사람들은 3장 내용이 시작이 되면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꼭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시한 5가지 가치 유형 중 가치 유형, 제품 소비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가치, 특정 상황과 관련돼 있답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돼 있다. 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상황적 가치라고 불러요. 네, 상황적 가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동일한 문제는 2020년 10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아마 기출 문제 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한 그 기출 문제 2020년도 자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적 가치라는 걸 알더라도 이 영어 표현을 모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참 좀 그렇죠. 하여간에 영어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적 가치라고 하면 선생님들 5번이죠. 컨디셔널 밸류라고 해가지고요. 상황적 가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저 제품 소비의 특정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황적 가치.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죠. 분명하게. 이해가시겠죠? 충분히 쉽게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5가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새로움, 호기심, 놀라움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인식가치 1번이죠. 1번 이 보기에 인식가치. 사회계층 집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소비할 때 사회계층 집단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걸 사회적 가치 2번입니다. 2번. 실용성 또는 물리적 기능. 자, 이거 이제 펑션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기능적 가치 3번. 긍정적, 부정적 감정 등의 유발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걸 우리가 정서적 가치 4번 보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충분히 쓴 키워드만 갖고도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수익 체인을 이용하여 수익 체인, 기업의 수익이 돌아오게 되는 논리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서비스 수익 체인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운영 단위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 또한 전형적으로 워딩을 바꾸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다른 데서 정답을 끌어온다든가 이런 관점보다는 워딩을 바꿔서 출제하는 방식의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출제 반복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2020년 12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고요. 네, 동일하게 문제와 보기가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1번 측정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개발합니다. 맞아요. 2번 내부적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맞죠 이거. 3번 성과 향상을 위한 행동 지침을 설계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4번 자체 평가한 결과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맞죠 이거. 잘 보면 2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적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 거고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뭔가 개선에 대한 걸 가지고요. 하나의 어떤 샘플로 삼아서 이걸 적용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걸 보상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이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운영 단위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5번 의사결정 단위와는 별개로 서비스 수익 체인의 미래 예측 수준에 대한 전망이라고 나옵니다. 이 관점은요, 이 별개로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의사결정 단위를 망라해서 서비스 수익 체인의 각 연관 관계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근데 일단 저 단위와는 별개로 저건 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 저렇게 되는 게 맞을까? 네, 왜냐하면 수익 체인이라는 게 수익이 들어오는 논리적인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별개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별개로 떨어져가지고 모든 걸 그냥 수익 체인만 그냥 단독적으로 뭔가 운영이 된다든가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있던 게 뒤에 일어날 것보다는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가 계속 저걸 하는 거거든요. 영향을 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5번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좀 체크해 놓으세요. 워딩을 바꾼다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 문제. 내구성과 유형성 및 용도에 따른 소비재 분류자, 소비재라고 나옵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뭘까요?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내구재, 비내구재,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이 문제는 2020년 10월 달에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보기를 볼까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 제품으로 벌써 답을 지목은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대요. 사용기간이 1년에서 1년 이상. 가전제품을 비롯해 의류, 장비류 등에 해당합니다. 인적 판매와 서비스가 수반되며 판매 보증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요? 사용 연한이 그리고 반복 재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요. 이러다 보니까 판매 보증이라는 게 분명히 따라가야죠. 네, 이렇게 사용 연한이 길어지고 있어요. 반복 재사용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제품을 내구재라고 부릅니다. 내구재. 이해가시겠죠? 충분히 이것도 위에 보기만으로도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보기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 제품. 저 키워드가 그냥 바로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것 말고도 하나 더 찾으려면 판매 보증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요? 오랫동안 쓸 거니까요. 그죠? 오랫동안 쓸 거니까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이 경제적 의료기관이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또 오탈자네요. 영상마다 오탈자가 있네요. 경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첫 번째 구별하셔야 될 건 의료기관이라고만 써 있다면 우리나라는 비영리예요. 근데 의료기관의라고 해놓고 경제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리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분명하게. 자, 요 의료기관보다는 의료 경영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보기가 길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정도까지는요. 이게 이 틀린 키워드가 이 문장, 보기 문장에 앞에 있었어요. 앞에. 독특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앞에다 제시해주고 뒤에 쭉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2018년, 19년 이때 변해가면서 이 키워드가 틀린 보기가 뒤에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앞에 거부터 다 읽게 만들어요. 문제를.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꼼수로다가 꼭 뒤에 거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뒤에 거부터. 왜 그럼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 내부 효과가 존재한대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끝에부터 볼 테니까. 내부 효과? 아니죠. 얘는 바로 답이잖아요.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그죠? 내부 효과가 아니고요.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최근의 문제 스타일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맞거든요, 저게. 전부 다 맞아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저 키워드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에요. 최근에 이 의료기관, 의료 경영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주 독특할 정도로 나올 때마다 저 문제에 틀린 키워드가 꼭 뒤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 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해 가시죠?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또 뒤에 있는 건 아니죠. 왜?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급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맞죠, 이거? 독점권. 3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양한 요소 중 건강의 증진,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의 보건의료 분야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맞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예측이 매우 어려워요. 수요, 이 질병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5번.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대요. 맞아요, 이것은. 맞아요. 왜? 보건소에서 약 탈 때 돈 안 받으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 보건소 돌아다니면서 저 그냥 배 아파요, 잠 못 자요, 막 이래가지고 약을 막 무지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이런 걸 제재할 방법이 뭐 요즘에는 다 이제 그 네트워크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저기서 약 받아놓고 왜 여기 와서 또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막고 있죠. 막기는. 이런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1번이 답인가 봐. 이것보다요.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건 독특할 정도로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틀린 키워드를 꼭 뒤에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문제 유형. 이해가시죠? 이건 지금 이 문제는 답이 1번인가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꼭 그 문제 풀이 유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젠 4장이네요. 4장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거. 다음 중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네. 서비스 품질 측정이 일단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고객과 직원 중에 고객의 입장이죠. 네, 왜 그러냐면 기대라는 걸 가지고 객관화 또는 데이터화 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점점 연구가 되면서 실제로 고객이 갖게 될 기대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까지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계신데요. 네, 살고 계십니다. 계신데요가 아니라 저도 그 강의하는 거 듣고 알게 된 내용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실제로 객관화시키기가 어렵다. 하지만 직원의 행동은 객관화가 되어 있다. 왜? 표준 매뉴얼이 있을 테니까. 이 관점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측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고객과 직원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판단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서비스 전달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서비스가 이렇습니다. 네, 전달 전에는 알 방법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나중에 제가 뭔가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2번.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고객의 기대 때문에요. 3번. 고객으로부터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정말 데이터 쉽게 수집할 수 있나요? 네. 100명이면 우리한테 불만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실제로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4%, 96%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린다고 할 정도인데 데이터 수집이 과연 쉽게 될까요? 아니죠.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다는 말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100%를 따지게 되면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죠. 거의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자료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관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대불일치론의 순응 이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내 기대 대비한 걸 갖고 거기 내 기대에 맞춰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와서 만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4번.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왜 그러냐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5번. 자원이 고객과 함께 이동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니까요.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측정에 객관성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워딩을 바꿨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빈이 제시한 5가지 관점의 품질 차원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이 문제 유형도 지금 동일 유형으로 2020년 6월 달에 2018년도 7월 달에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겁니다. 앞에 몇 문제는 또 제가 이거 문제 유형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이건 보기와 이 위에 있는 박스 안에 예시문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보기.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자,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에요. 기업이 제품의 속성을 명세서와 일치되도록 제조하면 이게 키워드예요. 흔히 이제 저희가 아는 말로 바꿔요. 제품의 속성을 명세서와 일치되도록 명세서와 일치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조립 설명서와 일치되도록 제조했대요. 그렇게 만들었대요. 고객의 신뢰성은 높아져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조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일치되도록 제조하면 그러면 제조 중심적 접근이죠.
이건 그냥 뭐 너무 기가 막히게 쉽죠. 네, 그죠? 왜? 저 제품의 속성을 명세서와 일치하도록 제조했기 때문에 제조 중심적 접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강사님 저 이렇게 귀신 봤어요. 경험할 수는 있지만 분석할 방법은 없어요. 죽었다 깨도 선험적 접근이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입니다. 또 하나 제품이 지닌 바람직한 속성의 총합이 클수록 제품의 품질은 양호한 거예요. 여기도 제품의 품질은 양호하다고 나오잖아요. 제품 중심적 접근이요. 원가와 가격, 가치 중심적. 그죠? 그 다음에 고객들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선호를 갖고 있어요. 욕구를 갖고 있어요. 여기다 맞춰줘야겠어요. 사용자 중심적 접근.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유형도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 이 서비스 품질입니다. SQ라고 부르는 서비스 퀄리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뭐 ESQ 이렇게 부르죠. 저희가 붙여가지고 네 가지 핵심 차원. 자, 이 네 가지 핵심 차원에 대한 문제가 꽤나 2018년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문제 유형인데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이것도 2020년 8월달, 2018년 4월달 이렇게 딱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동일하게. 자, 보기를 볼까요? 이 웹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거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 빠르게 접근합니다. 네,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집어넣어야 될 노력, 시간, 고민, 이런 것까지 들까요? 이런 것들을 다 투입을 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걸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클릭 몇 번에 막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주문할 때 후루룩 해가지고 그냥 딱 주문이 끝나버리고 이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가. 그럼 여러분들 내가 뭔가 드리는 건 조금인데 내가 원하는 건 딱 막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입하는 건 적은데 내가 얻어내는 건 예상보다 커요. 이렇게 따지는 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효율성.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이었던 거죠. 효율성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나온 저 두 가지의 예시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시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품질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대된 서비스의 영향 요인, 기대된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내가 오늘 이 매장 또 이 기업을 가면서 난 이런 기대를 갖고 왔어. 이런 기대를 이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일 유형은 2020년 7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처음 가는 매장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옵니다. 이 매장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에다 영향을 준 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다 영향을 준 거. 첫 번째 뭘까요?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거. 네, 구전이죠. 구전. 그죠? 구전. 누군가한테 들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 제가 이 비슷한 매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전통과 사상.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들은 내내 그냥 이런 식의 매장. 여기 매장만 왔었어. 기업 측의 약속. 야, 이거 내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내가 매장에 찾아오면 이런 거 해준대 기업에서. 그러니까 난 기대를 갖고 온 거야. 이게 되죠. 5번. 기업의 물질적, 기술적 지원. 이건 뭘까요? 선생님 이건 기대된 서비스의 영향 요인보다는 지각된 서비스예요. 지각된 서비스. 그러니까 5번 설명이 5번에 나와 있는 저 요소가 기대된 서비스의 영향 요인과는 하나에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요소에 포함되는 내용 이렇게 딱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시겠죠? 기대된 서비스의 영향 요인 이렇게 꼭 좀 구별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부 마케팅과 관련해 권한 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권한 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권한 위임의 비용. 자, 이건 2020년도 7월 달에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는 선생님 4번에 걸쳐서 유사 유형, 쉽게 얘기해서 보기가 살짝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보기들이. 자, 1번 교육훈련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권한위임 비용. 2번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을까요? 권한위임?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갖고 있는 전결권의 일부를 제 후임한테 나눠줬는데요. 원래는 고객이 와서 뭔가를 서비스를 받을 때 일단 요 A라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디나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거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 후임이 이걸 예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가 저한테 올라오는데 저는 디나인을 해야 돼요. 저는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왜 얘는 예스 된다고 했다가 왜 당신은 또 안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유형에. 이것도 철저하게 워딩을 바꾸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책임감 있는 정규직 종업원의 채용은 인건비 상승을 가져옵니다. 이것 때문에 무차별로 비정규직을 뽑는 것도 좀 말이 안 맞죠. 4번. 서비스 제공이 보다 느리고 서비스의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직원이 점포를 송두리째 주는, 즉 무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 문제 유형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매번 요 나와 있는 하부 요소들에서 워딩을 바꿉니다. 꼭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행동 주체를 기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왜 저런 게 이 영상 찍기 전에는 안 보일까요? 기준으로 스토너가 제시한 갈등 유형으로, 갈등의 유형,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자, 이 스토너라는 학자가 나눠놓은 갈등 유형은요, 개인적 갈등, 개인 간 갈등, 개인과 집단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가 5개를 불러드렸는데요. 개인적 갈등이라는 거 하나 빼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A와 B라는 대상이 있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구별할 때. 다시 한번요. 개인적 갈등, 개인 간 갈등, 개인과 집단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갈등 빼놓고는요, 분명히 대상자가 있어요. 이건. 이해 가시겠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개인적 갈등 맞죠? 이건 분명히. 2번 개인 간, 쟤랑 A랑 B랑 맞네. 3번 개인과 집단 간, 저 B라는 개인이랑 C라는 저 회사랑 집단 간. 5번 집단 간, D랑 E랑 회사랑 싸움이 붙었잖아. 갈등이 나가지고 집단 간. 다 맞죠? 근데 4번 집단적 갈등?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얘는 해당하지 않아요. 집단적 갈등이라는 건 없고요. 개인적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5가지 이 스토너가 나누는 거 잘 보면 개인적 갈등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더 쉬운 게 있네요. 간. 네, 개인적 갈등 빼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찍다가 이런 키워드를 이제서야 알고 앉았네요. 하여간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요 10문제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된다면 천만다행인 거고요. 나는 추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앞에 보시는 이 화면에 제 네이버 카페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기출문제 자료 카페에 가입해서 안녕하세요. 시험 어떻게 준비해요? 이 정도의 질문만 하셔도 댓글만 달고 하셔도 충분히 다 공유될 수 있게끔 그것 이외에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자료뿐만 아니라
시험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반복 출제 문제들, 어떻게 문제 풀이에 대비하는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전부를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